사실 현장에 보면 인허가 관련해서 용도 관련해서 전혀 거의 모르고도 전문적인 지식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씩 상가 중개를 굉장히 잘해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상가 실무에서 건축물 용도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은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상가의 99.9%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상가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거지역은 그냥 집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이 안 되는 거는 상업지역에는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 그리고 숙박업소, 모텔 같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상업지역에만 됩니다. 대부분 상가를 다루시는 분들은 상업지역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시고 주거지역에도 일부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돈 되는 거는 상업지역에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업지역이 주 메인이고 그 다음이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 예를 들어서 명동을 한번 볼게요. 명동을 가본 적은 없는데 여기 지적편집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걸 누르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뜨거든요. 지금 이렇게 빨간 지역하고 약간 누리끼리한 지역들은 거의 다 상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 지역은 상업지역이거든요. 전부 다 약간 불구스름한 지역들은 다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에서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있는데 보시면 거의 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거의 그렇거든요. 전용 주거지역은 쉽게 말해서 연희동이나 아니면 삼성동 이런데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것 말고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삼성동도 거의 다 일반 주거지역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는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주택을 중개하셔야지 상가를 중개하시려면 굶어 죽습니다. 안 되는 업종이 너무 많거든요.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 집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상가는 어딜 가든 거의 다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 빼고는. 전용 주거지역에는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들은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지만 사무실은 자유업종에 해당되다 보니까 용도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릴 두 가지 사실만 아셔도 국내 대표 번화가에서 대략 상가 건물 95% 정도는 중개가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끝까지 따라오세요. 일단 제일 먼저 용도와 업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네모라는 건물 1층에 A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네모 건물 1층의 용도를 그 업종에 맞는 건축물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 말은 만약에 이미 네모 건물 1층이 A 업종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로 맞춰져 있는 상태라면 굳이 용도 변경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입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실무에서는 용도 변경 신고든 허가든 신청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접수하게 되는 대부분의 상가 매물들은 이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냥 거의 다 근생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말은 근생에 어떤 업종이 가능한지만 알면 거의 대부분의 용도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도대체 근생이 뭐길래? 근생에서는 미용업종들, 음식점, 술집, 카페, 학원, 당구장, 볼링장, 치과, 성형외과, 내과 같은 각종 의원급 병원들, 옷가게, 편의점, 공인중개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등등 하여튼 여러분이 알고 있고 자주 보는 대부분의 업종들은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다 근생해서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길 가다가 이런 비슷한 업종을 봤다. 그럼 대부분 그 층은 건축물 용도가 근생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국내 대표 번화가에 있는 상가 건물들은 용도가 근생인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근생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이 용도에서 안 되는 업종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번화가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바로 떠올리게 되는 대부분의 업종들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아서 4층 상가 건물을 하나 샀다. 이걸 리모델링 하거나 개축할 거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설계할 때 무슨 용도를 제일 많이 넣겠습니까? 답은 나왔어요. 근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딩이라던가 랜드마크로 취급하는 그런 큰 건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가 건물들, 대략 90% 이상의 상가 건물들은 애초에 지을 때부터 근생이 제일 많이 들어가게끔 설계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매물들 중에 90%는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 서울의 명동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판매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 동네는. 그러면 근생 아니면 판매 시설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판매업들의 95% 정도는 근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면적이 너무 크다. 이런 거는 가끔 판매 시설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0제곱미터로 넘어가면 판매 시설로 해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클럽 클리오 뭐 이런 것도 화장품 판매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크기가 크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 주변은 거의 다 근생으로 보이네요.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뭐 이런 거는 대표적인 화장품 판매업이니까. 근데 미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적이 건물이 좀 큽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한 두 개 층, 세 개 층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생이 아니라면 판매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주변은 거의 다 뭐 근생으로 보이네요. 이 건물이 다 작거든요.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도 뭐 건물이 크진 않으니까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은 업무 시설이겠죠. 이 주변은 거의 다 판매업을 하고 있네요. 아까 파출소 같은 경우에도 파출소도 근생입니다. 유네스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니스프리 근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생 이런 것도 의류 판매니까 안과 병원 이런 것도 다 근생이거든요. 이 안에는 또 약국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국도 근생입니다. 여기 뭐 다른 업종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네스코 사무실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겠죠 당연히. 여기 보시면 노래 연습장도 부동산도 근생이고 딱 보시면 거의 다 근생이에요. 거의 다 근생이고 좀 특이하다 싶으면 일사편리를 통해서 열어보시든지 이게 직접 해보고 경험이 쌓이면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건축물 대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사편리 치고 여기 서울 중구 명동 2가 32-25 중구 명동 2가 25 보시면 다 근생입니다. 참고 시설이 있긴 한데 이런 거는 거의 좀 무의미하죠 사실상. 5층에 옥탑이네요. 어쨌든 뭐 지하층까지 해가지고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미소 명동점 아까 미소가 판매 시설인지 아니면 근생인지 좀 헷갈렸었죠. 명동 2가 32-25 판매 시설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 하나 있고 아까 그 뭐 의원이 하나 있었죠. 의원이 있고 업무 시설도 중간에 하나 끼어져 있고 보시면 거의 다 뭐 이것도 판매 시설이 아니었다면 근생이었겠죠.
보시면 피부과가 있었네요. 마커드, 종합 도소매업이 하나 있었고, 대리운전 사무실이 아까 업무 시설로 돼 있었나 보네요. 우리은행 명동 금융센터 33-2. 자, 은행이니까 업무시설. 아까 파출소가 이쯤에 있었는. 맞네요. 50-13. 보시면 근생이랑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생이라 안 하고 점포라고 불렀어요. 점포라고만 딱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중구니까 중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1종인지 2종인지 알려달라고. 그러면 확인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회관, 난타 극장이 있었네요. 그러면 집회 시설로 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층은 대부분 근생으로 돼 있고, 유네스코 회관은 업무 시설로 돼 있을 거고, 음식점이니까 근생. 안 봐도 뻔합니다. 50-14. 보시면 다 근생, 업무 시설 돼 있고, 근생 업무 시설, 관람 집회 시설. 아까 난타 극장인가 보네요, 여기가. 어쨌든 도소매, 근생, 한의원, 의원이 아까 많았었죠. 업무시설, 극장, 의약품 판매소. 여기가 약국이겠네요. 미용실도 있나 보네. 이거는 지금 세부 업종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생 말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흔히 자유업종이라고 부르는 업종들인데, 이 자유업종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용도와 무관하게 아무데나 입점이 가능한 그런 업종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든 아파트 같은 주택이든 용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유업종이라고 부르냐면, 이 업종들은 구청, 시청, 군청 같은 데서 영업신고나 허가 같은 걸 별도로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그런 업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이나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겁니다. 흔히 알고 있는 옷가게나 편의점, 휴대폰 매장 같은 판매업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업종입니다. 쇼핑몰 같은 것들도 이게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주택이나 아파트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유업종이 아닌 업종들은 그 업종을 규제하고 있는 관련법에 그 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법으로 다 정해놨거든요. 근생이나 업무시설에서 개업하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미용업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전문자격사들, 음식점, 헬스장, 당구장, 학원, 어린이집 전부 다 창업하려면 이런 업종에 맞는 건축물 용도에서 해야 된다 못을 박아놨어요. 자유업종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에 딱 가서 사업자 등록하러 왔는데요, 이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자유업종이 아닌데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만 들고 갔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업종에 따라서 영업신고증을 가져오라든가 영업허가증 아니면 영업등록증 이런 걸 받아오세요 이럽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매물들 중에 90%가 근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10%가 남는데 그 10% 중에 자유업종이 5% 정도 됩니다. 즉 상가중개를 하면서 용도 때문에 복잡해지는 케이스는 나머지 5%밖에 안 돼요. 이 5%는 현재 용도하고 업종이 맞지 않아서 굳이 입점시키고 싶다면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면적이 있습니다. 150제곱미터, 300제곱, 그리고 500제곱,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그 대부분의 업종들은 그냥 겉모습이 거의 그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면적이 있는데 150제곱미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45평이거든요. 300제곱미터는 90평, 500제곱미터는 150평,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는 300평이죠.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근생이라는 건축물 용도에 대부분 입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45평 아니면 90평, 150평, 300평 초과될 경우 아니면 그 이상의 면적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용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각 법에 정해져 있어요.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지 초과인지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됐든 면적이 넘어갈 경우에는 판매 시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 이런 데는 다 판매 시설로 돼 있거든요. 아까 미소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매 시설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애초부터 판매 시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지 용도 변경 그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 일사편리를 통해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0평, 90평, 45평 이런 걸 넘어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45평은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은 원래 근생해도 돼요. 유흥은 유흥주점에 해야 되지만 단란주점은 근생해도 됩니다. 근데 45평 이상인지 초과인지 그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 자, 이때부터는 유흥주점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란주점 빼고는 면적이 90평, 150평, 300평 이렇게 되는 건물이 몇 개 없어요.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건축물 대장 같은 걸 확인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모르겠다 싶으면 구청에 물어보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뭐 당구장을 하고 싶은데요. 뭐 당구장을 하고 싶은데 이 자리가 당구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관련 부서에 연결을 해주거든요. 음식점이든 뭐 헬스장이든 뭐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전화로 문의를 하면 주소를 불러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소 불러주면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다 해줍니다. 하수도 용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전화를 돌려주고 뭐 그 부서에서 또 확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계속 거쳐 가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용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이 강의만 보셔도 대부분의 중개는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구청에 물어보면 되니까. 왜 이 상가시장에 20년, 30년 일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인허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 건축물 대장도 제대로 못 보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대충 하고 있다 해서 똑같이 대충 하실 겁니까? 만약에 진짜 상가 중개를 전문으로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5%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세요.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천천히 공부하세요. 5%를 알게 되면 상가 중개를 하면서 인허가 때문에 막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해줬던 자료인데 보시면 건폐율이 얼만지, 용적률은 얼만지, 높이는 얼만지, 각 층의 용도는 어떤지, 용도 변경 필요 여부, 또 위락시설에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뭐 주차 대수 아니면 뭐 비상구, 스프링쿨러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우리가 건물주들 중에 돈이 좀 많은 분들한테는 회장님 이렇게 불러드리거든요. 근데 임차인들 중에도 간혹 사업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좀 표를 만들어 드린 거고 원래는 안 해드리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뭐 가능 여부,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거는 아무 자료 없어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일단 뭐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배우시면 누구나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랜드마크가 된 자리입니다. 남들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바로 인허가 관련된 지식입니다. 이 5%가 익숙해질 정도면 나머지 95%는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손님들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걸 느낍니다. 실제로 중개할 때는 용도 말고도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막상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담당 공무원보다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한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숫자 맞죠? 뭐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하게 됩니다. 확인 전화만 하게 됩니다. 예전에 블로그에 상가 중개에 대해서 연재할 때 너무 인허가나 용도 관련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어느 상권에서 상가 중개를 하든지 간에 우리보다 일찍 들어온 선배들과 임차인들이 이미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그 상권을 다 잘 다져놨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숟가락만 얹어도 될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상가 건물들은 아직 발전되지 않은 상권을 제외하면 저마다의 입지에 맞게 또 층별, 가격 조건 등등 이런 것들에 맞게 그 자리에 가장 알맞는 업종들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현재 임차인이 무슨 영업을 하고 있든지 99%는 그 사람이 계약할 당시에는 그 자리가 그 업종을 하기에 나름 괜찮은 선택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즉 상가 중개를 하더라도 용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 케이스가 현장에는 별로 없어요. 최유효 사용이라고 자격증 있는 분들은 개론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상권은 살아서 움직이고 계속 변한다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변화를 이끄는 핵심이 바로 임차인들의 수요 변화입니다. 건물은 그 한 자리에 계속 그대로 있는 거고, 건물주들은 수익률을 높이려면 임차인들이 최대한 선호하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서 개업이 가능한 그 자리에서 잘 될 만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를 빨리 바꿉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유행에 따라서 그런 용도로 자연스레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른바 학원가들 아시죠? 불과 몇 년 사이에 대형 학원들을 제외하고는 많이들 폐업했거든요. 3, 4년 전쯤에는 학원가들 쪽 건물들을 보면 최초에 학원 사업을 하려고 용도를 교육시설로 허가받았다가 오프라인 학원들이 점차 죽어나가면서 학원할 사람은 없고 주변에 이 건물 저 건물 공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하향평준화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슬슬 학원이 아닌 다른 업종을 하려는 임차인들한테도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예요. 미용실 하려는 사람들, 각종 테마 카페들, 특색 있는 음식점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상권도 점차 다시 살아나고 건물들의 용도도 점차 근생으로 바뀌는 곳이 많습니다.